네, 어디를 볼 거냐면요. 원리금 지급 방법 있죠?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원리금 이제 돈을 빌려줬겠다. 그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1억을 빌려주면서 5% 이자를 빌려줬죠? 근데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이자를 받으니까 은행이 손해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은행은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한다. 그래서 요거 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얘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자율과 관련된, 이따가 한 명도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선생님. 요거 없앨게요. 없앨 때 또 안 오시는 거 아닌가.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혼자서. 자, 1억을 빌려주면서, 자, 볼게요. 약정금리 5%였습니다. 5%였는데, 자,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진장 올랐습니다. 자,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심해졌죠?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100만원짜리 화폐입니다. 100만원인데 화폐입니다. 돈이요, 돈. 이걸로 그전에 물건을 1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짜리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걸요. 고정금리 제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진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이든 많이 더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 무슨 떨어졌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는요. 물가가 올라가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별 말이 없으면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상황 있죠. 이걸 가정하면서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심해지면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죠. 근데도 불구하고 5%를 그대로 받는다면 은행이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빌려간 자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자, 은행을 지금부터요, 대출자라고 할게요. 문자라고요. 대출자가 이제 손해를 본다 해줍니다. 손실.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요거를요, 한 7% 정도 올려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 혹은요, 변동이자율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인플레에 따른 손해를 원래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자를 올리면서 이 빌려간 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0만 원 내다가 50만 원 낼 판이죠.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를 차입자 해줍니다. 돈을 빌려간 자. 자,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그때마다 올리려고 하죠. 근데 자,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은행은 손해 안 보려고. 그죠?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런 금융상품은 무조건 정부에서 고정금리로 빌려주랍니다. 그죠?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떤 형태로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요거를요, 초기 약정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기 약정금리를 보면은요, 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변동금리도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때로는 선택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이따 가다 물어보세요. 은행 가서. 요게 얘보다 좀 높아요? 왜 높은가 볼게요. 자, 얘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이 상황하에서 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이 있죠. 이걸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무슨 금리라고요? 실질금리. 근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인플레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조금이라도 많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얘는 만기가 20년이라면요. 2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못 건들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얘는요. 이렇게 빌려줄 겁니다.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율 있죠?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면 이걸 더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아요? 변동보다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한 거를요, 명목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라고요? 명목금리다. 혹은요,
명목 이자율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요, 요 얘기가 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요, 요 얘기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고정금리는요, 처음부터 만기까지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정금리로 해서 7%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자,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고정금리로 빌릴 때는 7%였는데 요즘에 은행에서 새롭게 빌릴 때 있죠. 그때는 몇 프로라고요? 5%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네요.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죠. 이것도요, 은행도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대환,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요, 이렇게 조기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상환한다고요? 조기에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어떤 옷가게가 옷을 팔았는데, 20일 내에 가져오면요, 환불해 주겠답니다. 그럼 19일째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20일째 와서 야, 이 옷을 바꿔달라고 하면 옷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동안 입어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죠?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하나 상품 아닙니까? 상품을 팔았는데 금융상품을 나중에 안 사겠다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그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얼른 갚았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면 닭 줬던 게 뭐 쳐다봐요? 지붕 쳐다본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만기까지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았냐는 얘기죠? 우리는 수수료 부과하겠다.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인 거죠. 이거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이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이번에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예요? 9% 높은 이자를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이죠. 축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은행은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줬다. 그러면 계속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죠.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로 빌려줬으면요 나중에 시세에 맞춰 계속 올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요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자율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차입자가 돈 얼른 갚는다면 비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입자가 만기 동안 얼른 갚으려고 안 갚으려고요? 뭐하러 갚습니까? 지금 싼 이자로 쓰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또 갚았다가 또 비싼 이자로 빌려야 되니까 아주 싼 이자 쓰고 있죠. 안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변동이자율과 관련돼서 먼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1억을 빌려주면서 한 3천만 원 갚았습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얼마 갚았다고요? 3천만 원 갚았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7천만 원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물가가 무진장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원래 5%였는데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변동금리 제도죠? 그래서 이걸 올리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변이자율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조정이자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이자율 제도, 얘는요, 조정이자율 제도, 얘는요, 재협정이자율 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가변이자율 제도는요, 이렇게 어디 갔냐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레이트에 좀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조정이자율 제도는요, 물가가 오르면요,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물가 외의 요인들, 예를 들어 경기 변동이 심하다든가 아니면요, 환율 변동이 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 외의 요인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자한테 보다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방식이죠? 이게 뭐예요? 조정이자율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가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조정이자율 제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재협정이자율 제도는요
일정 기간마다 만나서 협상하는 겁니다. 대출자와 차입자가 보통 이제 3에서 5년마다 만나서 협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요 재협정 이자율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잘 갚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대출 직원이 그 전화가 왔어 안 왔어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지금 요즘에 물가가 하도 올라서 좀 잠깐 좀 지점에 들리겠습니다. 들리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밥 먹고 나서 갔죠. 갔더니 한다는 얘기가 좀 이자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협상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래라 올려라 해야 돼요? 싫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대출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갚아야 됩니다.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럼 7천만 원 갚으려면 집 팔아야 되죠. 바빠 죽겠는데 좀 회사 일도 복잡했는데 이거 언제 팔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7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려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요. 재협정 이자율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자는 안 올릴 대신에 이자는 우리가 안 건들게. 그 대신 이걸 잔금이라는 겁니다. 잔액을 한 7,200만 원 정도 올릴 수도 있죠. 이자는 우리가 안 건들 테니까 남아있는 돈을 좀 올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요. 가격 수준 조정 대부라는 겁니다. 가격 수준을, 잔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 있죠. 이런 식으로 하기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 이론상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거 안 건데 이걸 건들 수 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거의 안 물어보고 모의고사 하나 가끔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요걸 물어봅니다. 요 지금 하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걸 더해서 책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바로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변동시키겠다. 자, 그리고 이 가산금리는요, 대출 시점에 은행이 지들이 정하는 겁니다. 은행이. 그래서 요거는요, 대출 시점에 정하는 거고, 요거는요,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요,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볼게요. 자, 은행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은행은 예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금을 받아갖고 이거를 자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게 대출해 줍니다. 대출해 주는데 이렇게 자 이때 예금 이자율은 5%인데 대출 이자율도 5%다. 그러면 은행은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걸 10,000원에 내가 구입해서 이걸 10,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매매상이 지우개 매매상이 10,000원에 구입해서 10,000원에 팔았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왕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랑또라이도 아니고 뭐라고요? 왕또라이. 물론 미끼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0,000원에 구입해서 한 13,0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0원 요거를요 부가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부가가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부과된 가치 아니면 요걸요 마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마진. 그래서 얘네들도 5%를 빌려주면 안 되죠. 여기다가 한 3% 정도 붙여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이 3%를 뭐라 하냐면 은행 마진이다. 혹은요 부가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업원들, 직원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장도 찍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이익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거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이건 단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에요? 보통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도 그만둘 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합니다. 신용도. 그래서 처음부터. 자, 1등급에서 10등까지 그 점수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걸요. 신용도 감안합니다. 자, 이거는 대출 시점에 지네들이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은행이 정하는데 얼마 정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은행마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실제 인플레에 맞춰 변동시키는 건데 문제는 자, 지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변동시키면 대화한대요? 갑자기 애들 학비내야 되는데 이자만 올려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예측을 이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개월 한씩 변동한다면 3개월 있다가 올릴지도 모르니까 이거 감안해서 돈 좀 옆에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지들 맘대로 막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뭔가 인플레에 따라 움직이는 지수 있죠? 예컨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해서 이 그 물가지수를 반영하냐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인플레에 따라 움직이는 지수, 이걸 어떤 식으로 감안하냐면, 자,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는 지수 있죠? 요걸 사용합니다. 금융과.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따 시험 목적으로는요, 여기 제가 써놓는 거 있죠? 두 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쩌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자, 가능성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 두 개 써놓은 거 있죠? 요것만 기하시면 돼요. 자, 은행은요, 예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금을 받죠. 그 예금 받는 거를요, 이거를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금을 뭐 한다고요? 조달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대출 같은 거 해주죠. 이걸요, 자금을 운용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금을요, 운용한다. 그러면 자금의 조달 수단은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예적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아주 옛날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 보통 예금이라든가 당좌 예금, 이거는 그냥 맡기는 정도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건 이자도 거의 안 붙어요. 어쨌거나, 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자금 조달 수단인데, 자, 사회가 이제 복잡하고 다변화될수록 예금 상품을 변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 부금이다 해갖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자금을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형태도 있고 다양하게 변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환매채라고 해서 자, 이거 나중에 예금 상품을 다시 은행이 사드리겠다는 얘기죠. 일정 기간 내 이런 것도 있고, CD라고 해서 이걸 양도성 예금 증서해 줍니다. 이걸 Certificate of Deposit 해서 예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은행 예금 상품이 아닌 것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은행 가면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신종 기여보험이다 해서 이런 것도 있고, CMA다. 요거는 은행이 취급하는 기보다는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보통.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예금 받아서 주로 이제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어디다 투자해요? 국공채에 투자하는데, 얘들은요, 이자를 매일매일 붙여주겠답니다. 이자를요, 매일매일. 그러면 복리 형태 붙을 때는요, 이자가 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습니다. 이자율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 구입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ELD라고 해서 어떤 금융상품은요, 예금 받아서 이제 은행도 주식에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자 좀 올려주겠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이자 좀 깎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요, ELD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채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등등 다양한 형태의 채권 아니면 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때 그동안은요, 양도성 예금 증서 있죠. 요거의 시세 금리, 요걸 기초로 해서 기준 금리를 정해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CD 금리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예금액을 통장을 누구한테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증서의 형태로 발행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증서, 액면가 1,000만 원짜리 증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개월이 만기인데, 자, 지금은 3개월 만기로 해볼게요. 3개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이 CD를 팝니다. 액면가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 원짜리 CD를 팔아요. 예금죠. 그러면 팔 때 보통 이제 980만 원 받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만기가 3개월 있다가 예금자가 가져와, 안 가져와요? CD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오겠죠? 그러면 액면가인 1,000만 원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980만 원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1,000만 원 내줬죠? 그럼 결국은 3개월 동안에 20만 원 더 준 꼴이 되겠네요. 요 20만 원이 3개월치 이자입니다. 요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들은 다 트리플 A 은행들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신용도를 개인들은 1등급에서 10등급에 정하죠. 근데 기업들은 이렇게 정합니다.
신용이 가장 좋은 기업을요, 트리플 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은 회사를요, 더블 A 해줍니다. 그리고요, A. 그 다음 좋은 회사를요, 트리플 B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은행들이 쪼고 전부 다 그냥 트리플 A 은행들입니다. 예, 얘들은 저녁 때 4시에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닫으면 그날 발행했던 CD 있죠? 시세 금리에 맞춰서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평균 낸 거를요, 자, 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퇴근하기 전에.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걸 전부 다 취합했죠? 그래서 평균 낸 거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CD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에 한 번 변동하자. 그러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금리를 조정해야 되죠?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어디에? 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리가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적혀있는 걸 여기다 갖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CD 금리를 하는데 얘네들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문제가 많았냐면 얘네들은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무기명이 뭐냐면 우리 은행에다 예금할 때는 통장에 이름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이걸 기명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름이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자금 세탁용으로 주로 쓰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많은 상품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준금리로 정했다는 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금 세탁이 많아졌다. 그러면 서로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금리가 무진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거나 세탁 같은 게 없어지는 경우 있죠?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금리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금리가 하락기 때는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겠네요. 그냥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의 9개 은행 있죠? 주변에 있는 그 일반적인 은행들을 얘기합니다. 9개 은행을 선정해서 얘네들이 이 CD뿐만 아니라 모든 예금 상품에 대해서 조달한 거 있죠? 요거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줘야 되죠? CD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자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 코스트 오브 펀드라는 겁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겁니다. 코스트 오브 뭐라고요? 펀드다. 이렇게 자금 조달 어떻다고요? 비용이라는데 요거를 우리 시중은행들은요, 9개 은행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날짜까지 한 달 동안에 발행했던 모든 예금 상품에 대해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거 평균 낸 거를 은행연합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 이걸 전부 다 받아서 그 평균 냅니다. 가중평균해요. 취합해서 평균 내갖고 매달 15일 날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얘네들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 변동해라. 9개월에 한 번 변동하자. 12개월에 한 번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차입자하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죠? 가면 금리가 적혀서 안 적혀있어요? 적혀 있는 걸 여기다 갖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걸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는 겁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어떻다고요? 지수다. 코픽스라는 겁니다. 얘는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변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올라갈 때, 금리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수 있죠. 얘는 얼마 안 올라가니까 이런 데는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CD와 지금은요, 코픽스를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주의할 건 얘들이 올라가죠? 같이 올리라는 얘기고, 내려가면요, 같이 내려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그 중간에 그 대출자 입장에서의 변동금리 있죠?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얘는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요, 자, 이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1년 동안에는 물가가 올라가도 못 올리는 거죠? 은행은 손해보네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겠네요.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 조정폭이 클수록 유리하겠죠? 올릴 때 한없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정금리보다 초기의 금리는 낮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했죠? 변동금리는요, 초기의 약정금리가 낮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얘보다 얘가 낮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대출자가 불리하므로 대출금리가 높아집니다. 자, 요거는 자, 이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변동금리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자, 이렇게 한없이 올라간다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자 갚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이자 못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올리지 말래요. 이거를요,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죠? 유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심해져서 이거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니까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 안 보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약정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면요, 대출자가 불리하므로 대출금리는요, 높아집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서술형지문. 1번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요,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자, 시장금리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있죠? 여기 20년 동안에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래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밑줄 쳐볼게요. 대출자는, 항상 요거는요, 대출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입장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대출자는요,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못 올리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변동금리로 대출하기를 선호하겠네요. 맞죠? 세 번째 볼게요.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면 밑줄 쳐볼게요. 금융기관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금융기관이 이걸 뭐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나중에 올리든 처음부터 올리든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거죠.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는요, 높다고 했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했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요, 시장 실질 이자율, 예상된 인플레이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목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 예상된 인플레이 있죠. 여러 가지 감안되어 있는 걸요, 명목이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차입자는요, 조기 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조기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이런 거는 예상 인플레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네요. 결정하죠. 근데 나중에 실제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더 커져도 올릴 수 있어 없어요? 못 올리니까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더 커지면.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 보는 겁니다. 실제 인플레가 더 커졌으면 올려야 되는 거죠. 못 올리니까 누가 손해본다고요? 우리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득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 감안해서 7% 결정한 거죠. 근데 실제 인플레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더 하락했다는 얘기죠. 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더 폭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금융기관은 손해이고 차입자에게는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은요, 이자율 변동이란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변동금리를 빌려주면 나중에 가서 막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요,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요, 같이 올리라는 얘기죠. 이게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고, 내려가면요, 같이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볼게요. 11번 볼게요.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은 현재는 같답니다. 현재는 같은데,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차입자는, 자, 누구 입장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차입자는 앞으로 향후 인플레가 예상되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이것들이 막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요? 고정금리로 빌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차입자는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요,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동주기가 짧을수록 툭하면 변동할 수 있는 거죠. 차입자한테 막 떠넘길 수 있다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차입자는. 차입자는 정부에서 이거 이상 못 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뭐 올리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자,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요거 몇 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몰라 되고 요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기준금리 뭘로 정한다고요? CD금리하고 코픽스 정합니다. 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원리금 상환 방식인데 요거는 양이 많아서 1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긴 좀 그러네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